오늘은 상담심리학과 학과 특강으로 심리도식치료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심리도식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한번 보시면요. 꽤 많은 페이지 슬라이드가 있는데 일단 심리도식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데 인지치료자인 제프리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혁신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치료 모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 스키마 포커스드 테라피라고 과거에 부르다가 본인 스스로 최근에는 스키마 테라피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스키마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식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리도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이런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됐느냐? 제프리 영은 기본적으로 인지치료자였고 인지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담자들의 문제에 개입하는 치료 모형들을 트레이닝 받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심리적인 문제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소위 축 1장애의 문제에는 CBT,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지만 축 2장애에는 CBT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축 1장애와 축 2장애가 뭔지 알고 계셔야 이 치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 1장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리장애이죠.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등등과 같이 임상적인 관심에 초점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축 1장애 혹은 1축의 장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축 2의 장애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성격적 문제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장애가 축 2장애. 그런데 스키마 테라피는 축 2장애의 치료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 2장애는 만성적인 대인관계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드러내더라. 다시 말할 때 만성적인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저에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전통적인 CBT를 통해서 쉽게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전제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은 말씀드린 축 1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축 1장애가 그 기저에 있는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도드라지는 내담자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예로 들어 놓은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은 분명히 우울증인데 이 사람이 우울증을 갖게 된 데에는 소위 정서적인 결핍, 우리가 흔히 애정결핍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정서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성격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사람의 표면적인 우울 증상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내담자가 온전하게 나아졌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축 1장애의 증상 기저에 축 2의 성격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만들어냈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럼 봐주세요. 우리가 성격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럼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성격은 여기서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방향과 패턴을 부여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복합적인 조직이다. 제가 강의 때 자주 하는 얘기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충 알아요. 이게 뭔지. 누구나 이 성격이라는 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격에 대해서 한번 학술적으로 온전하게 정의를 해보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면 말문이 딱 막히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심리학은 상식 수준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를 다루지만 또 이것을 학문적인 수준에서 분석 단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성격을 어렵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삶에 방향과 패턴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어도 4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인지적인 측면이 사람마다 다르고 정서적인 측면이 사람마다 다르고 행동적인 측면 그리고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사람마다 다르다. 전문용어로 개인차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인지적인 특성이 서로 다르다. 혹은 정서적인 특성이 서로 다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성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격에 소위 문제가 있어서 성격 장애라고 하는 축 이장애의 진단을 받게 될 때는 뭘 말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인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사회적인 규범, 문화적인 규칙, 도덕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의 규범과 심하게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더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난 양상이 크게 두 가지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혼자서 경험하는 내적인 경험이 사뭇 동떨어져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규범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 성격 문제를 갖게 되면 이것이 그 사람의 대인관계 측면에서 주로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양상은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A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B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C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격과 성격 장애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 정서적, 행동적, 관계적 측면에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고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심리도식치료의 근본적인 개발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치료의 실제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아주 통합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절충적인 시도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성격장애의 종류가 있다는 거 일단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정신병리의 분류체계를 DSM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DSM 시스템에서는 성격장애를 크게 세 가지의 군집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집 A, 군집 B, 군집 C. 군집 A의 특징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기이한, 기괴한, 유별난, 독특한 여기 써놓은 것처럼 고립된, 은둔적인. 자, 아까 성격장애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그런데 어떻게 벗어났냐면 기이한 방식으로, 유별나고 독특하고 은둔적인 방식으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군집 A 성격장애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중에는 세 가지의 성격장애가 또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의심과 불신을 반복하는 성격장애. 두 번째가 분열성 성격장애. 사회적인 고립과 위축이 핵심적인 특징. 친구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성격장애가 분열형 성격장애예요. 심각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사이코틱한 양상을 드러낼 정도로 대인관계가 매우 고립되어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상이 심하게 일탈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병리라고 여겨지는 성격장애가 군집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집 B 성격장애가 있어요. 네 가지가 포함되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뭔지 알고 계시죠? 흔히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폭력적인 사회적 반사회성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폭력적이긴 하지만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 네 가지 성격장애의 공통점은 뭐예요? 정서적이다, 감정적이다, 정서의 동요와 기복이 심하다, 다른 말로 불안정하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집 B 성격장애 범주에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 군집 C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은 불안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겁이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굉장히 위축돼서 살아가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강박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그리고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순간에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정상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경미한 특성, 경미한 특징이라고 한 박스가 있고 그 위에는 현저한 특성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고 맨 위에 심리장애, 심리적 장애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놓기를 성격 문제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뭘 얘기하는 거느냐. 지금 쓰고 있는 DSM 시스템에는 인간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정상이냐 아니면 비정상이냐라고 구분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분은 너무나 이분법적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내기 어려운 지나치게 극단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살다 보면 우울한 날이 있죠. 오늘 굉장히 우울한 날 중에 하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우울감은 정상적 범주에 들어가는 우울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울을 경험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죠? 만약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한번 진단을 받아봐요. 오히려 조증일 가능성이 높다. 살다 보면 불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실패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주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불안감이나 우울감일 때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범주라고 크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어떤 내담자들을 보면 이분이 겪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감의 수준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하게 됐을 때 약 2달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갖게 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애도 반응에서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우울감 속에 사로잡혀 산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돌보기도 어렵고 부부 생활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분에게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붙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든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을, 모든 사람이 분노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정도의 경험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DSM은 정상이냐 이상이냐밖에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리학 베이스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 맨 위에 있는 심리적 장애보다 덜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지만 정상적인 특징보다는 훨씬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텐던시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낮지만 정상적인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미한 특성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영어로 feature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영역은 심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현저한 특성 역시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미한 특징 역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상담센터에서 특히 인턴 상담 수련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잘 느끼시겠지만 센터에 찾아온 내담자들 중에서 주요 우울장애다라고 진단을 붙여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울한 양상이 상당히 현저하다. 하지만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텐던스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성격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위 군집 A 성격장애 중에서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심과 불신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때 의심하지 않아 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지? 라고 경계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품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한 번 내가 경계심을 품었다고 해서 나에게 편집성 성격장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상황에서 의심이나 경계, 불신을 품게 되면 피처로
이거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품게 되면 텐던시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품게 되면 디스오더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성격장애는 심하게 벗어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것이 성격장애다라고 말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스펙트럼 상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치료 장면에서도 치료자가 제시하는 치료적 절차에 잘 순응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치료자가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치료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은 인지에, 정서에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과 의심, 경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 장면에서도 치료자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을 가능성은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지, 어떤 경험을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치료자도 내담자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접근이 어려워지니까 세 번째 나오는 수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뭔지 알고 그걸 다룰 수 있어야 고쳐볼 수 있을 텐데 아예 접근의 기회조차 막혀버리기 때문에 변화, 수정의 가능성도 줄어들더라는 거죠. 여기 덧붙여서 치료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치료 목표에서도 애매모호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치료의 실패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따라서 이런 성격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에는 전통적인 CBT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이해와 개입이 필요하다. 좀 더 포괄적인 이해와 좀 더 포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전통적인 CBT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다른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전통적인 CBT 해놓고 인지매개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견해죠. 우리는 어떤 사건 자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만약 누가 인지치료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이 대답을 하시면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가설을 전제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치료입니다. 자, 우리는 사건 자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내가 부여한 의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사건 A가 곧바로 경험 C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B라고 하는 인지의 매개를 거쳐서 인지를 통해서 C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론백이 주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핵심적인 가정이죠. 이때 인지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고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석, 의미 혹은 더 깊은 수준으로 갔을 때 일부러 괄호 쳐놨어요. 믿음 혹은 도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우리의 감정적인 경험과 뒤따르는 행동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통적인 인지치료에서 핵심 과제이자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중요한 과제는 이 ABC의 고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A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할 때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했더니 우울감이 찾아오더라. 내가 이 사건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더니 엄청난 분노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인식. 이게 인지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소위 자각하게 되면 내 생각에 혹시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혹시 내 생각에 합리성에 있어서 혹은 논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 생각에 효용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생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삶이 개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보십시오. 전통적인 인지배개 가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맨 윗줄에 보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슬픔이나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슬픔을 느끼게 되고 고립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지배개 가설이에요. 두 번째에서 입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어떠시겠어요? 물론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꽝이다. 와 같은 아주 재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그 시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고 혹시 이 시험을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C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에는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의 예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늘 의심과 불신,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갔는데 점심시간이라 다들 자리를 비워서 소수의 은행원이 업무를 처리하니까 일이 지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참 기다렸다가 은행 일을 보려고 자기 차례가 돼서 갔더니 마침 그때 은행 그 직원이 눈을 맞추지 않고 웃어주지 않으면서 자기 일을 처리해 준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것들이 다 짜고 나에게 불친절한 대접을 하는구나. 나는 이미 이 은행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이 사람은 분노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의심하게 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A가 곧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B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른쪽 슬라이드 다시 봐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네. 그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A라고 하는 사건은 똑같습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나와의 약속을 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 저라면 1번입니다. 휘발유에 휘발유 별명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이러면서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분노의 감정이 유발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야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어. 미안해 하고 전화를 친구가 약속 취소하면서 끊었는데 다시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같은 놈하고는 이제 앞으로 상종도 안 하겠어. 라고 막 잔소리 않고 끊게 되는 이런 일이 제 삶에서는 주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착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나와의 약속을 취소하는 걸 보니까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친구를 걱정해주고, 그렇죠? 염려해주고, 혹시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지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 계신 거죠. 자, 증거예요, 증거. 자,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게 곧바로 분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불안이나 걱정, 염려 혹은 돌보는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았는데 잘 됐다. 특히 요새 저희 집사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요새 그거예요. 어디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요새 백화점 세일 기간이거든요. 입고 나갈 옷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화장이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잘 됐다. 돈 굳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A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B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가정이고 심리도식치료에서도 똑같은 가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 보죠. 이 A, B, C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automatic thought. 아론백이 붙인 이름인데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A라는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런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런 경험해야지.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주 순식간에 소위 부지불식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생각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내담자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순간, 구체적인 사건, A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그렇죠? 그 A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됐는지 B를 찾아내야 이 사람의 진짜 경험 C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담자들이 A, B, C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시험 내면 딱 좋겠어요. 그렇죠? 1번 A, 2번 B, 3번 C. 4번 1, 2, A, B, C 이렇게 했을 때. 자,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겠어요? 4번은 너무 보수적인 선택이세요. 그렇죠? C입니다. C. 왜? 이렇게 생각해요. 내담자라고 얘기했어요. 내담자. 내담자는 적어도 지금 삶에 주관적인 고통을 겪고 있죠.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가 야기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요. 너무 불안해. 너무 화가 나. 너무 창피해.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요. 너무 외로워. 이때 정서적인 색채가 강렬해진 순간이 삶에서 위기의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어 있는 순간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순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담자가 A, B, C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무조건 C예요. 조금 이제 더 진도가 나간 내담자들은 A도 압니다. 어떤 일 이후에 내가 우울해졌다. 어떤 일 이후에 내가 불안해졌다. 혹은 어떤 일을 앞두고 이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즉 A와 C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한다는 거죠. 어렴풋하게나마.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제가 엊그제 A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여기에 B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더니 C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2단계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 B, C의 고리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는. 즉 내담자는 B를 알아차리는 것을 제일 어려워하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치료자는 구체적인 순간순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할 때 내담자가 어떤 B를 떠올렸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숨이 가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경험하면서 A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물론 남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 몸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쁜 것 느꼈을 때 혹시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샥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 다음 반응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 심장 마비가 오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 질식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기쁘진 않겠죠. 그죠? 불안이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황이라고 하는 발작 수준의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흔히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가 이런 거예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매우 파국적인 생각을 매우 신속하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 길에서 낯선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오늘 눈 마주치셨어? 응? 오늘도 오시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에서 혹은 이 학교 안에서 마주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길에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저 자주 하는데 선생님들은 저를 컴퓨터에서 보셨지만 저는 못 뵌 분들이 많잖아요. 누가 빤히 쳐다보면 벌써 이제 딱 옷깃을 여미고 뭔가 지금 혹시 우리 학교의 학생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 마주쳤을 때 혹시 나를 어디서 알고 있는, 나를 만난,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셨단 말이에요. 이때 뒤따르는 C는 뭐겠어요?
긴장, 그죠? 조심스러워지겠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쁜 건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 만약에 떠올리셨으면 기분이 업되는 거죠. 그죠? 오늘 화장 잘 받아. 이런 거. 자, B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지하철이 방금 떠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내담자의 얘인데 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억세게 운 없는 인간입니다. 왜? 증거를 대봐. 지하철이요. 제가 계단에 딱 내려가니까 떠났어요. 이런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내가 딱 가자마자 자가용처럼 쫙 대기해주는 이런 아주 운 좋은 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뭐 항상 운이 나쁜 건 아닐 수 있는데 이분은 적어도 이런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기나 해라고 하는 생각을 순식간에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자동적 사고의 강력한 힘이에요. 옆 사람에게만 웃어줄 때. 딱 세 마디죠. 난 뭐야. 자동적 사고는 이런 간단한 얘기로도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 주제가 아니니까 다루진 않았지만 교과서에 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스러운 표현, 굉장히 외설스러운 이런 표현, 이런 거죠. 차가 내 앞을 확 추월하고 들어갈 때 여기도 보면 밑에 거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추월당할 때 저 자식이 날 뭘로 보고 에이씨 이게 자동적 사고예요. 한마디로 끝난다는 거죠. 소위 문자 메시지식, 전보식의 짧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 사고의 결과, 우울이든 불안이든 분노든 감정은 쉽게 경험하지만 내가 미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손을 떨릴 때 이런 바보 같은 나를 얼마나 업신여길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남들하고 같이 식당에 앉아서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숟가락질 하다가 이렇게 떨어서 국물을 흘리면 뭐 저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라고 혹시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게 증폭되기 시작하면 스펙트럼의 극단에 가면 사회공포증의 증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자동적 사고들을 우리가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축 1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자동적 사고의 특징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성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나의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생각.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매우 빠른 속도로 스치고 지나간다. 신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자각하기 어렵고 오로지 그 결과만 경험하면서 C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내 생각이 100%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떠올리고 근데 기분 나쁜 거 말고 아까부터 나를 좋아해서 쳐다봤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떠오른 그 순간에는 100% 사실인 것처럼 믿어진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는 결국 C라고 하는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런데 왜 동일한 상황에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해석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라고 해석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답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적 사고를 한다. 자동적 사고가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해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A라는 자동적 사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C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 그 밑에 있는 도식이라고 하는 거죠. 심리 도식. 아론백은 인지도식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뭐든 간에 스키마. 자동적 사고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 깊은 구조가 있다. 자동적 사고가 강물 윗부분에 흘러가는 이렇게 표층의 생각이라면 도식은 강 바닥을 흘러가고 있는 저류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쫙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전체를 주름 잡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구조가 도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불신의 도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주로 의심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버림받음의 덫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를 더 이상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심리도식 치료에서는 자동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동적 사고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더 깊은 수준의 도식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 도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도식이 강력한 사람들이 성격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역기능적으로 왜곡된 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성격 문제의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에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도식은 어느 한 사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1번 사건부터 10번 사건까지 더 나가서 100번 사건에까지 대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도식을 이해하고 도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위에 있는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근본적인 변화, 더 적극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심리도식치료에서는 집중적인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도식이 뭔지 몇 가지 정의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헉 하시죠? 영어 나오니까. 그죠? 도식은 아론백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트럭처이다. 구조이다. 어떤 구조냐면 스크린하는 구조이다. 스크린, 걸러낸다는 거죠. 코드는 부어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구조이고 그 다음 evaluating은 평가하는 거죠. 뭐를? 자극을 스크린, 변별해내고 코드, 입력하고 또 자극에 대해서 평가하는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구조가 바로 도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벌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과 자극을 평가하는 기본적 시스템이 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줄 보세요. 조직화된 구성 요소인데 뭐냐? 그 안에는 과거의 반응과 과거의 경험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도식은 우리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도식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맨 끝에 가면 body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의 근본적인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식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식은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도식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지속적이고 응집력 있는 마음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얘네들은 Guiding Subsequent Perception and Appraisal.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안내하게 된다. 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현재의 나를 설명하는 뼈대가 도식인데 얘네들은 다시 내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사건을 해석하는데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을 하나로 꿰뚫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스키마,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식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방식으로만 해석하게 만드는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험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한다. 필터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채로 뭔가 이렇게 걸을 때, 그죠? 아주 그 고운 채로 걸으면 밀가루처럼 고운 그 가루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좀 엉성하고 성긴 채로 걸으면 콩 같은 굵직굵직한 것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필터를 뭘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들을 걸러내는 구조가 도식이다. 두 번째,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적인 틀이 바로 도식이다. 선글라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빨강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빨갛게 보여요. 파랑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는. 하지만 세상은 총천연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 나에게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면서 왜곡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일관적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일관적이다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적인 방식으로 양육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일관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물론 아주 다행스럽게도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순기능적인 도식을, 적응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관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소위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만 도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대신에 이런 거죠. 세상은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도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집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도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새로 친구를 사귀고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순기능적인 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이 도식의 틀로 보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하다. 이런 도식이 너무 강력하면 이게 비록 내용상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꾼한테 속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심해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아니야,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설명하니까 자칫 오히려 그것이 낭패가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순기능이냐 내용적으로 역기능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것이 경직되게 융통성 없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해진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다 일관적으로 보다 쉽게 노력을 덜 들이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선택적인 주의 혹은 선택적인 부주의라고 하는 편향이 생겨나게 된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의를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매우 편향적인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항상 이거예요. 겉봐, 내 말이 맞지. 겉봐, 내 말이 맞지. 왜?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뽑아서 보고 있으니까 항상 내 생각은 올바른 것으로 여겨지는.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때로 이것이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아주 중요한 도식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식이 만들어지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어린 시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역기능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하게 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정적이고 절대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수행에서 성공하는 데는 주목하지 않게 되고 선택적인 부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수행에서 실패하는 것에만 선택적으로 주의하게 되더라.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겠어요? 것 봐, 나는 무능하지. 내 인생은 실패. 나는 루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도식은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많이 컸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애를 데리고 가서 아빠 노릇을 한다고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자, 호랑이를 보면서 다리가 4개이고 머리가 크면서 꼬리가 있는 건 호랑이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저의 똑똑한 아들이 호랑이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몇 발짝 더 가니까 사자가 나와요. 이 녀석이 놀라운 학습력을 발휘하여 가르치더니 호랑이 이러는 거죠. 왜? 얘 머릿속에는 다리가 4개이고 머리가 저처럼 크면서 꼬리가 있으면 호랑이라고 하는 도식이 만들어진 거죠. 사람은 그 도식을 가지고 다른 자극을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머리가 크고 다리가 4개이면서 꼬리가 있는, 왜 머리가 크고 해서 웃으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이잖아요. 그렇죠? 호랑이와 사자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학습이 쫙 이루어져서 이런 건 호랑이, 이런 건 사자, 이런 건 곰, 이런 건 고양이, 이런 건 얼룩말, 이렇게 가야 제대로 세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냥 어린 시절에 배운 대로 다리가 4개이고 꼬리가 하나인 것은 호랑이. 설마 우리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 했겠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어린 시절에 내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중요한 타인이 나를 비난했을 때, 처벌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도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도식은 또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러한 도식이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주목하는 것이 심리 도식 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 도식 치료의 주된 구성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론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첫 번째,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심리 도식이라고 했던 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EMS, Early Maladaptive Schema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내담자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심리 도식이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심리 도식의 발달적인 기원,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와 굉장히 다른 지점입니다. 아론백은,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창시자인 아론백은 역시 도식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도식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만 어떤 점을 간과했냐면 그 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하지 않았다. 깊이 주목하지 않았다. 왜? 아론백은 원래 정신분석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이전에는 정신분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분석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직접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의 가설, 분노가 자기 안으로 향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분노 가설을 실제 임상에서 검증을 해보는데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문제, 자기를 향한 분노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더라. 오히려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의 핵심인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정신 분석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아론백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신 분석과 결별하면서 정신 분석의 색채를 가능하면 배제하고 싶었겠죠. 그래야 자기가 만든 커그니티브 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가 기존의 치료와는 전혀 다른, 기존의 치료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영역을 다루고 있는 혁신적인 치료라는 게 더 부각될 테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생애 초기의 경험이 소위 무의식적 정신과정을 통해서 생애 후기,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였기 때문에 만약 도식의 어린 시절을 강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신분석을 빌려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과하게 된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아론백의 이제 개인적인 고려인 거고, 우리가 볼 때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드시 이해해야 이 사람의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 제프리 영은 그 부분을 끌고 온 거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거기 걸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정신분석과 전통적인 인지치료에 접목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의 뿌리 깊은 도식이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사례 개념화하는 트레이닝을 주로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좀 간과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심리 도식 치료라고 하는 걸 접하게 됐을 때 내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뜨였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면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그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주로 내가 집중해 왔는데 심리 도식 치료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그 표면에 너머에 있는, 숨겨져 있는, 잘 드러나지 않은, 내가 관심 갖지 않은 영역,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담자를 만나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주목한다면 과거에 어떤 경험이, 특히 중요한 타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이 이 내담자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밖에 심리도식 영역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 심리도식 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리도식 치료에서 또 하나 아주 획기적인 것이 심리도식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기 부적응 도식부터 시작해서 도식의 발달적인 기원, 영역, 그리고 작용과 양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